개발자 한 달에 책 한 권 읽기 5월 오늘 모임이고요. 이번에 읽는 책이 루비로그는 객체 지향 디자인인데 뭐 글자 수 때문도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좀 중요한 순서대로 이렇게 좀 크기를 했어요. 제일 강조하는 건 디자인인 거고 어떤 디자인이냐? 객체 지향 디자인이다. 근데 뭘로 할 거냐? 랭귀지를 그냥 루비로 한다. 책 내용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1장 같은 경우는 뭐 객체 지향 디자인 뭐 이렇게 해가지고 시작하잖아요. 근데 뭐 왜 객체 지향 디자인이냐? 그 모든 게 다 변화한다는 거죠. 한번 만들어 놓고 거기서 변화 안 하면은 뭐 디자인이고 자시고 뭐 할 거 있냐? 그냥 막 짜도 된다. 뭐 옛날에 C 맨 처음에 막 배우면 메인 함수에다 막 다 때려 넣듯이 뭐 그래도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 변화가 계속 있고 변화가 있다라는 거는 얘네들 고치는 게 힘드니까 수정 비용이 발생한다라고 하죠. 근데 수정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줄일 거냐? 그래서 핵심이 되는 게 우리는 이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을 하고 객체 지향이라는 거는 객체들이 협력을 하는 거고 협력을 한다라는 거는 한 객체가 다른 객체에 의존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의존성이 생기는 거고 그럼 그 의존성을 가지고서 이게 구성이 되니까 그건 다른 객체에 대해서 안다라는 뭐 이 책에서 뒤에 가면 또 얘기 나오죠. 뭐 클래스 이름부터 시작해서 쭉 나오는데 어떤 이런 지식들이 있는 거고 사실 프로그램이 바뀐다라는 거는 그 객체가 바뀔 수 있는 거고 내가 의존하는 객체가 그런 것들이 바뀐다라는 건 내가 알아야 될 지식들이 바뀌는 거고 그러면 뭐 흔히 뭐 메서드 콜 같은 게 하나 있으면 그러니까 메시지 보내는 거죠. 바뀌면은 거기에 관련된 것들 다 바뀌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하려는 게 그럼 지식을 줄이자. 지식이 이 책에서 표현한 걸로는 막 이곳저곳으로 이렇게 전파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거를 좀 줄여주자는 거죠. 서로를 잘 모르게 하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런 의존성들을 관리를 해줄 거냐가 디자인이다. 뭐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게 디자인이란 뭐냐? 변화를 포용하는 코드 배치를 하는 거. 어떻게 하면은 비용을 좀 줄이는 변화에 따른 비용을 줄이는 그런 코드를 만들 수 있을까? 그런 코드 배치에 대한 거죠.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게 변화라는 거는 앞으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럼 미래를 예측하는 건데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러면은 우리가 살면서 미래에 대해서 아무것도 우린 맞출 수가 없으니까 예언자가 아니니까 아무것도 안 할까? 그렇진 않죠. 어떻게 해서든지 뭐 소화기를 놓든 불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소화기가 있으면 좀 더 안심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어떤 예측 대신에 완벽한 예측은 필요 없지만 뭔가 바꿀 수 있는 대비를 하는 거고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어떤 식으로 대비를 하냐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적절하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얘기들을 하죠. 그러면서 뭐 우리한테는 디자인 원칙이 있고 이거는 뭐 솔리드라든가 드라이라든가 뭐 그 디미터 법칙이라든가 뭐 이런 디미터 법칙? 예 맞죠? 디미터 법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고 또 디자인 패턴이 있고 디자인 패턴은 저희가 예전 모임에서도 다뤘었던 책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할 수 있고 근데 이런 설계가 한 번에 짜자잔 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쓰면서 피드백을 계속 받고 그러면서 점진적으로 발견을 한다고 하죠. 표현이 발견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뒤에 가면은 뭐 그림들 막 그리는데 그리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렸으니까 이대로 만들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걸 하면서 계속 질문을 던지고 그러면서 뭔가를 발견해내고 이런 것들 하죠. 이런 과정들을 이제 에자일하고 잘 맞는다 뭐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뭐 OOP 얘기하는데 지난번 책에서도 다 다뤘던 뭐 객체랑 메시지 이런 건데 재밌는 게 이런 표현이 나오죠. 맨 뒤에 봐요. 모든 객체 지향 애플리케이션은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작업에 맞게 바뀐 독특한 프로그래밍 언어가 된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에자일 이야기라는 그 창준님이 운영하신 블로그가 있는데 거기 가면은 이런 표현이 있어요. 스몰 토크는 이제 되게 초창기에 OOP 초기에 있던 언어죠. 대부분의 이제 OOP 언어들이 영향을 받았는데 여기서 보면 새로운 언어를 만들어내는 것 외에는 프로그래밍하는 방법이다. 프로그래밍 과정 자체가 새로운 언어를 만들어낸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죠. 단일 책임 원칙, 솔리드에서 맨 앞에 있는 S죠. 요거를 얘기하는데 뭐 클래스, 그러니까 객체랑 메시지를 얘기를 하는데 이제 여기서는 제일 쉬운 클래스로 먼저 접근을 하자. 실제로 중요한 거는 메시지겠지만 일단은 요거부터 시작하겠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클래스에다가 뭐 한 문장으로 책임을 얘기하게 하자 뭐 그런 얘기를 하죠. 물어보는 거죠. 너는 뭐뭐 하니? 뭐 그런 거를 물어봤을 때 제대로 응답할 수 있으면 제대로 책임이 있는 거고 아니면은 이상한 데가 되는 거고 그리고 한 문장으로 걔네들이 다 요약할 수 있으면 굉장히 응징력이 좋다 이런 얘기를 하죠. 만약에 이런 것들이 잘못됐을 때 뭐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물어볼 게 뭐 나중에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까 이 얘기는 책 보면 계속 나오죠. 뒤에 가도 지금 이거 안 하면 나중에 무슨 일이 벌어지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린 기술 부채라고 하죠. 지금 문제가 발생했는데 발견이 예상이 되는데 이런 것들을 지금 처리 안 하면 나중에 점점 이자가 붙어서 커지니까 그런 거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서 이 책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뭐 대안들 여러 개 보여주면서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어.
이거를 지금 하면은 뭐 코드도 늘고 이것저것 되지만 지금 이거 뭐 별로 안 중요하면은 안 할 수도 있지. 그런 비용들을 가지고서 맞추고 그런 것들이 뭐 예술이다 뭐 그런 얘기들을 하죠.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건 기존에 막 클래스 그럼 누구지 막 그런 거에 집중하는데 그런 것보다는 좀 더 행동에 기반해서 클래스를 만들고 행동에 기반해서 메시지들을 이제 행동이라는 건 메시지니까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뭔가 처리를 해야 되는 것들이 그 책임들이 여러 개가 있는 것 같다. 그럼 책임을 분리를 하거나 그게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면 따로 격리를 하자라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뭐 가능하면은 책임들을 클래스 단위든 메서드 단위든 그 하나의 책임만 있게 만들고 그게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면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분리를 해내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분리 방법에 뭐 클래스로 나누거나 메서드로 쪼개거나 하는 것들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나왔던 거 이제 의존성 관리인데 이거는 맨 처음에 디자인이 뭐냐라고 할 때 했던 거랑 똑같은 얘기긴 하죠. 근데 여기선 따로 뗐는데요. 뭐 그래서 1장에 있던 얘기랑 똑같은 거 얘기를 해요. 협업을 계속 하는 거고 거기에 대한 지식이 필요한 거고 이 지식들은 필연적으로 의존성을 만들고 그래서 의존성이 이제 심할 경우에 우리는 커플링 됐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커플링이 많이 되면은 사실 거대한 객체처럼 되기 때문에 재사용이 어렵다. 그래서 재사용을 많이 하려면은 되도록이면 커플링이 안 되게 하자 그런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메시지 체이닝을 한다라는 거는 A가 B한테 C를 내놔봐. 그다음에 C한테서 다시 D를 내놔봐. 그러면 내가 혼자서 A에 대해서만 아는 게 아니라 B, C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니까요. 굉장히 어려워지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디미터 법칙이라고 하는데 지난번에 책 얘기할 때 뭐지 이게 여기도 디미터가 아니라 다르게 써 있었는데 데메테르 뭐 얘기했었는데 이 책에 있던 거 우리가 해야 될 건 어떻게 해야 되냐 좀 더 커플링을 줄여주자 루스 커플링 된 걸 하자 특히 커플링 얘기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하죠 테스트 코드 자체도 너무 커플링이 많이 돼서 뭐 하나 고치면 테스트도 막 깨지고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어디서든지 간에 커플링을 최대한 줄여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뭐 그 줄인 방법은 테스트에 대해서는 9장에 나온다 뭐 그런 얘기 예고를 하죠 그러면서 어떻게 줄일 거냐 우리가 계속 클래스로 집착을 하는데 클래스 대신에 메시지에 집중해서 하자 메시지는 이제 행동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클래스를 쓰는가 그거를 알 필요가 없게 하기 위해서 디펜던시 인젝션 하는 거고 요거는 뭐 그러니까 자바라기보다는 스프링이나 아니면은 DI 프레임워크들 쓰는 것들에서 많이 보셨었던 거죠. 그래서 의존성을 주입을 해줘도 좋은데 주입하기 어려운 상황들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최대한 격리를 시키자. 그래서 격리를 시킬 때 뭐 메서드 단위로 뭐 빼든 뭘 하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여기서 좀 제안을 하죠. 그리고서 또 하는 게 이제 파라미터들 순서. 이 책에서는 루비를 쓰는 게 나오고 이 책에서 다루는 거는 흔히 자바스크립트에서 많이 쓰는 방법이랑 똑같이 하죠. 해시로 넘겨주는 거 하는데 루비 최신 버전에서는 파이썬이랑 비슷하게 돼요. 파이썬이나 다른 랭귀지들은 이제 이름하고 그 뒤에다 바로 쓰는데 그 루비도 2.1부터는 그런 것들이 지원이 되거든요. 근데 여긴 좀 옛날 방식으로 돼서 되게 좀 귀찮게 처리는 되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여러 가지 안들이 있고 뭐 파라미터를 넘기는 건 아니지만 흔히 객체를 뭐 만약에 팩토리 같은 거를 그냥 만든다 그러면 팩토리에 인자가 많이 들어가야 돼 그럼 인자가 뭐뭐 들어가는 게 잘 모르겠다 그럴 때 이제 뭐 빌더 같은 거 써주면은 조금 더 명시적으로 이름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아닌 랭귀지에서는 어떻게 할까들을 다른 식으로 좀 고민을 많이 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의존성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의존을 A랑 B가 협력을 한다는 건 A가 B한테 의존을 하거나 또는 B가 A한테 의존을 하는 거잖아요. 그 둘 중에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어떻게 선택을 할 거냐? 여기서 이제 안정성을 보자는 거죠. 좀 더 덜 바뀌는 안정적인 애한테 내가 좀 더 자주 바뀔 것 같은 애가 의존을 하면은 상대적으로 조금 더 확률상 내가 더 고쳤을 때 새로 뭔가를 제작성해야 될 일이 적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한 가지 원칙을 얘기를 하는 게 추상 그 객체가 좀 더 그러니까 추상 클래스가 구체적인 어떤 클래스들보다 훨씬 더 안정적인 편이다 그런 얘기들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인터페이스로 넘어가는데요. 인터페이스는 그 소위 뭐 시그너처 모음이죠. 근데 시그너처는 사실은 이제 메시지에 관한 거잖아요. 그래서 메시지에 대해서 또 얘기를 나누고 그러면 어떤 뭐 메시지 쓰는 거면 다냐 뭐 내부에서도 자기 자신을 이제 뭐 프라이빗에 있는 것들도 있고 그런 것도 쓸 텐데 그런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퍼블릭 인터페이스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퍼블릭 인터페이스는 강조하는 게 여기서는 이제 안정성이 있어야 된다.
앞에 있던 얘기랑 사실은 뭐 연결이 좀 되는 거죠. 안정적이고, 그리고 얘네들은 책임을 또 드러내야 된다. 내가 어떤 이 객체는 어떤 책임이 있다라는 거를 뭐 다른 식으로 뭐 한 게 아니라 퍼블릭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되는 거고, 이게 아까 2장에서 나왔던 얘기죠. 그러면서 여기서는 그것들을 다루는 방법을 메시지에 집중하기 위해서 UML을 그려서 할 거고, 뭐 UML이라고 하니까 너무 거창하고 막 도구 쓰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 간단하게 썼다 하고, 뭐 심지어는 강조하는 게 다 있으면 지워버려라 막 그렇게 강조를 하죠. 그러면서 시퀀스 다이어그램 얘기를 하죠. 흔히 UML 한다고 하면 이제 클래스 다이어그램 많이 그리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오히려 시퀀스 다이어그램 하고, 뭐 다른 그 수많은 책들이 시퀀스 다이어그램을 계속 그리는데 이상하게 이쪽에 집중하는 거를 거의 많이 못 봤었거든요. 근데 이 책은 그러니까 한 번 더 강조해야지 하면서 이거를 강조를 하죠. 메시지를 다루고, 이걸 통해서 메시지가 선으로 그려지니까요. 그러면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거는 그 얘네들 위에다가 막 클래스 이름을 쓰든 뭐 그런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수신자가 누구냐, 메시지는 하여튼 내가 이걸 보낼 건데 이걸 누가 받을 거냐, 얘한테 줘야 되나? 얘 아닌 것 같은데, 얘한테 줘야 되나? 아닐 것 같은데. 흔히 이제 여기서는 도메인 모델을 실제 세계에 있는 것들을 많이 이제 이름을 따와서 쓰는데,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메시지를 보낼 애가 없을 때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객체를 발견하는 거고, 그러면은 이런 객체들을 발견하는 그런 메시지들을 중심으로 사고할 때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어떻게 이거를 구현할까가 아니라 무엇이 나한테 필요한가.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메시지를 통해서 하려는 거는 내가 목이 마르니까 뭐 저 우물에 가서 이 물을 떠와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목이 마른데 물 내놔, 어떤 내 니즈를 표현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맥락에 독립될 수 있죠. 아까 전에 우물에 가서라고 했는데 우물이 없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물 내라면은 뭐 우물을 파든 아니면 생수를 사오든 뭘 하든 하겠죠. 그거는 알아서 하는 거니까요. 그럼으로써 우리는 맥락이랑 상관없기 때문에 사막에서도 물 내놔라 할 수 있고, 뭐 아니면은 남극에서도 할 수 있고 아무 데서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맥락이랑 독립적이기 때문에 재사용을 할 수 있고, 그럼 물을 내놓으라고 누군가한테 하는 거니까 뭐 물을 주는 사람이겠죠. 걔는 물을 주는 사람이라는 역할이 있는 거고, 그런 역할을 수행하는 거고, 나는 그게 제대로 될 거라고 신뢰를 하는 거죠. 뭐 내놔 했는데 안 주면은 망하는 거죠. 애플리케이션이 버그죠. 그 다음에 이제 얘기를 한 건 덕타이핑인데, 원래는 동적 언어에서 다루는 개념인데, 덕타이핑은 그 뭐죠, 뭐 오리처럼 걷고 오리처럼 물면은 그냥 걔는 오리지, 뭐 그런 거죠. 근데 원래 이제 정적 타입에서는 타입을 좀 더 명확하게 써놓는 거잖아요. 나는 오리라고 써놨으니까 오리인 거잖아요. 그런 거죠. 오리라고 썼는데 그래서 어쩌라고. 오리라고 해놨으면 뭔가 오리라는 타입에 우리가 기대하는 게 있겠지. 그런 거죠. 그게 바로 여기서는 이제 다 행동을 다루는 거고, 행동을 어떻게 다룰 건지는 구현이랑 상관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추상적인 내용들을 다루는 거고, 이거는 우리가 클래스가 아니라 공용 인터페이스에 대한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공용 인터페이스를 어떻게 구현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작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다양성을 얘기를 하죠. 이 책에서는 다양성이라고 번역을 안 했더라고요. 그냥 폴리모피즘이라고 해놨는데, 이 책에서는 그래서 명시적으로 안 했어요. 뭐 그 다이아메럴 그 메서드가 있으면 무조건 그 애를 부르면 된다, 뭐 그렇게 설명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어떤 그거를 구현하고 있는 그 다이아메럴라이저블이라는 어떤 인터페이스를 만들어 놨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여기에는 이제 다이아메럴라는 어떤 메서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얘를 구현하면은 이 타입으로 되는 거고, 실제로 이 9장 가면은 여기에서는 설명할 때는 이 표현을 안 쓰는데 9장 가면은 이 표현을 쓰죠. 그래서 이런 게 있는데 실제로 존재하는 건 아니고, 근데 좀 정적 타입 언어들은 특히 자바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인터페이스를 제공해서 이렇게 해놓죠. 그래서 뭐 인터페이스랑 클래스랑 어떻게 뭐 차이가 있냐, 어떤 책은 막 극단적으로 인터페이스를 만들 때 다 뒤에 그 무슨 러블 뭐 붙어야 된다 막 그렇게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되게 내가 어떤 거를 할 수 있다라는 행동에 훨씬 더 포인트를 두려는 거죠. 내가 누구냐가 아니라 나는 뭘 할 수 있다, 뭐 fly 할 수 있는지, 뭐 say 할 수 있는지, 뭐 그런 부분들에 포인트를 두는 거죠. 우리는 행동을 가지고 세있었는데 행동이 아니라 상속. 상속은 여기서는 간단하게 자동화된 메시지 전달이라고 표현을 하죠. 특히 이 책에서는 좀 설명하는 게 이제 루비의 그 상속 메커니즘을 조금 설명을 하거든요. 루비는 기본적으로 클래스 베이스드, 그러니까 OOP 랭귀지들 이제 표현할 때 뭐 클래스 베이스드 얘기 많이 하고, 그다음에 프로타입 베이스드 얘기 많이 하잖아요.
프로타입 베이스드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프로타입으로 메시지를 계속 전송해서 하는 걸 하는데 루비는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클래스도 객체고, 그래서 뭐 내가 뭐 인스턴스가 만들어질 때는 심지어는 클래스에 내 인스턴스용 그 싱글턴 클래스를 또 만들어요. 이 책 보면은 싱글턴 클래스 뭐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내 혼자서 쓰기 위한 인스턴스용 클래스를 하나를 막 만들고 그 애를 쓰고 막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루비에 특화된 설명을 하긴 하는데요. 어쨌든 그냥 개념상 이렇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여기서는 이제 추상과 구체가 있어서 추상을 상속을 받아서 구체에서 어떤 차별점들을 만들어주고, 추상의 공통으로 모든 사람이 아니라 모든 객체가 가져야 될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고, 구체는 좀 차이가 있는 부분들을 써주고, 이런 걸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UML 그리는 거 하면서 뭐 클래스 다이어그램 나오죠. 여기에서는 계속 이 책이 전체적으로 되게 안 좋은 코드를 먼저 보여준 다음에 막 리팩터링을 하잖아요. 그래서 리팩터링하는 방법도 여기서 알려주죠. 이제 위로 올리기라고 해서 뭐 돼 있긴 한데, 원래 리팩터링 책에 보면 패턴에 보면 풀 다운하는 게 있고 풀 업하는 게 있잖아요. 이제 다 일단 밑으로 다 내려놓은 다음에 추상화된 코드만 위로 올리자, 뭐 그렇게 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쓸데없는 게 올라가 있을 경우에는 나는 그렇지 않은데 상속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그게 되니까요. 그러면서 여기서는 뭐 몇 가지 패턴들을 알려주는 게 뭐 템플릿 메서드 패턴, 이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게, 원래는 이게 설명할 때 알고리즘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일부만 교체할 때 쓰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되게 코드의 디자인을 바꾸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많이 활용을 하죠. 그래서 템플릿 메서드 패턴을 통해서 일부만 재정의를 하고, 그런 거 거의 마법처럼 막 쓰죠. 부모랑 자녀들과 굉장히 많이 커플링이 되는데, 대표적인 게 뭐 내 부모의 메서드를 호출하는 수퍼를 쓰죠. 여기서는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렇게 안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그래서 부모 쪽에서 자녀에 있는 걸 오히려 쓰는, 의존 방향을 반대로 한 거죠, 이것도 사실은. 그래서 훅 메시지를 써서 구현을 하는 게 나오고, 그래서 상속을 쓰면 뭐가 좋냐, 우리가 손쉽게 확장을 할 수 있다. 앞에서 설명했던 것들은 뭔가를 만들고 새로 뭔가를 만드는 거였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비슷한 애들 만드는데 일부만 바뀌는데 이거를 내가 왜 그런 노가다를 쉽게 확장하자, 그런 거지. 그러면서 이런 상속은 다 A는 B다, 이런 관계를 만드는 게 이제 상속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뒤에는 이제 모듈 얘기가 나오는데, 요거는 조금 그 믹스인 다루는 거라서 지원을 안 하는 랭귀지들은 좀 쓰기는 어렵죠. 뭐 자바도 8부터는 이제 인터페이스에다가 디폴트 넣어서 비슷하게 구현은 가능한데, 어쨌든 뭐 노가다로 구현하려면 비슷한 거를 뭐 만들어서 쓸 수는 있긴 하죠. 아니면은 좀 극단적인데 뭐 AOP 쓰면 또 비슷하게도 뭐 만들 수는 있긴 한데, 어쨌든 조금 이거는 루비에 좀 국한된 얘기긴 해요. 근데 믹스인이 지원하는 랭귀지들이면 다들 어쨌든 쓸 수 있는 거라서요. 여기서는 모듈을 쓴다가 핵심이 아니라 설명하고 싶었던 거는 역할이라는 거죠. 뭐 모듈을 통해서 얘가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같은 행동을 하는 같은 행동을 하는 애들이 있고, 같은 행동이 있는 애들은 다 대체가 가능한데, 대체 가능한 거 공통 코드가 너무 많아. 걔네들 어떻게 재사용하지? 포인트를 둔 거지만 사실 전체적인 설명은 아까 나왔던 공용 인터페이스에 대한 얘기긴 하죠. 그러면서 여기서 한 번 더 강조하는 건 리스코프 치환 원칙 얘기하면서, 얘네들 상속일 경우에는 리스코프 치환 원칙을 따라야 되고, 그렇죠? 왜냐면 A는 뭐 B다, 그런 얘기를 했었으니까요. 얘 같은 경우에는 역할, 어떤 나는 누구다가 아니라 내가 뭘 할 수 있다, 행동 중심으로 되는 거다, 그런 부분을 다루고요.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넘어간 게 조합에 대한 거고, 조합은 소위 해서 관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상속이랑 비교를 하죠. 예를 들어 상속 같은 경우에는 메시지를 자동으로 부모로 이제 전달해 주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메시지를 직접 전달하는 거죠. 내가 B를 가지고 있으면은 내가 뭘 받으면 A가 뭘 받으면 B한테 직접 전달을 해줘야 되니까요. 그러면서 상속이랑 조합을 비교하는 게 나오고, 뭐 GOF의 디자인 패턴 같은 경우에도 그 책에서도 이거를 다뤘었죠. 뭐 흔히 많이 하면 상속 많이 하고, 처음에 애플리케이션 막 만들다 보면은 상속 쭉쭉쭉 하다가 이게 뭐지? 나는 이게 아닌데? 이 책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죠. 여기에 실제로 통하지 않는 건데 초보 프로그래머는 막 그걸 확장을 한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리팩토링을 계속하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조합이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들을 좀 비교를 해주고 있죠.
그러면서 상속이냐 조합이냐에 대한 어떤 몇 가지 좀 쓸만한 원칙 같은 거를 뭐 인용을 해주죠. 상속은 다른 게 아니라 축소하는 거다. 아까 전에 있었던 거 추상을 구체하는 그런 나는 좀 더 특수한 할 때만 이제 이걸 쓰는 거고, 조합은 부분의 총합 이상일 때는 조합을 써주자, 그런 얘기를 하죠. 서로 협력하는 건 소위 뭐 시너지인 거잖아요. 그렇게 될 때는 이제 조합을 써주는 게 좋다, 이런 얘기들 하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테스트 얘기 나오는데, 이 책도 이제 앞에서도 계속 나오는 게 테스트를 만드는 게 원래는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근데 안 되잖아, 막 그런 얘기들을 계속 하죠. 그리고 여기서도 막 극단적으로 얘기하죠. 테스트는 먼저 쓰는 게 좋나요? 네, 먼저 쓰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안 되잖아, 막 그런 얘기를 하죠. 그리고 TDD 하면 맨날 테스트 먼저 쓰고 그냥 만들고 하면 되는데 뭐가 어려워하는데 근데 안 되잖아 하는 이유를 이제 여기서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굉장히 강조하는 게 테스트도 사실 애플리케이션이다. 그래서 TDD 같은 것들이 많이 강조하는 게 테스트 자체도 계속해서 리팩토링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캔트백이 썼던 책에서도 뭐 서로 의존성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의존성인데 어떻게 해줘야 되냐, 여기서는 그런 의존성을 줄이는 방법들을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런 의존성을 계속해서 줄여나가는, 테스트 코드하고 애플리케이션이 가지고 있는 의존성을 최대한 줄여나가고, 그리고 만약에 테스트를 짜기 힘들다라는 거는 사실은 재사용이 어려운 모듈을 만들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올바른 디자인으로 가야 되는 어떤 징후로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디자인을 테스트를 작성할 때도 필요하고, 그건 앞에서 배운 거니까 이제 그냥 다시 재활용을 하자, 뭐 그런 얘기들을 하죠. 그리고 테스트할 때 자주 나오는 게 프라이빗 메서드 어떻게 할까요? 뭐 그런 얘기들 하는데, 여기서는 가능하면 안정적인 부분들을 해야 된다. 안정성이 있는 부분들을 해야 내가 구현을 바꿔도, 그러면서 마틴 파울러의 그 리팩토링 얘기를 하죠. 리팩토링은 인터페이스는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내부 구현이 바뀌는 거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바뀌지 않는 어떤 안정적인 부분들, 공용 인터페이스를 해주고, 그리고 나중에 내용들 구현을 아무리 바꾸더라도 테스트는 다시 고칠 필요가 없게 해주자. 하지만 이제 프라이빗 이슈가 있으니까 그런 얘기죠. 프라이빗은 테스트하지 말고, 근데 해야 될 것 같으면 그래도 하지 말고 근데 꼭 해야 되면 고려는 해볼 수 있지, 뭐 그런 이상한 얘기를 하죠. 진짜 맨날 나오는 이슈인 것 같아요. 원래는 프라이빗 이런 얘기 나오면은 그거는 단일 책임 원칙을 어긋나는 경우인 경우가 많으니까 객체 따로, 클래스를 따로 분리를 해야지, 뭐 그런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좀 더 실용적인, 근데 그것 퍼블릭으로 그냥 뺀다고 해서 걔가 안정적일까? 과연? 막 그런 얘기들 하죠. 그래서 그런 이슈를 얘기한 건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건 자주 얘기 나오는 게 쿼리냐 이제 커맨드냐, 이거는 분산 환경이나 그런 데서도 자주 나오는 거죠. 쿼리 같은 경우에는 동시성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자유로운데, 이제 커맨드 같은 경우에는 동시에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런 데서도 자주 나오는 건데, 여기서는 쿼리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A라는 그 객체가 다른 데로 메시지를 보낼 때 쿼리에 대해서는 체크 안 해도 된다. 근데 커맨드일 때는 반드시 체크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죠. 테스트 만들 때 우리가 스톱 많이 쓰잖아요. 예를 들어서 1+1을 더하는 메서드를 만들었다. 그럼 그냥 안에다가 1+1 계산 안 하고 그냥 리턴 2 해서 2 나오게 하는데, 목 같은 경우에는 이 책에서 나온 사례는 사실 목 프레임워크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스파이에 오히려 좀 더 가깝죠. 몇 번 호출됐다, 그런 것들 처리하는 거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다루고 있는데, 결론은 좀 그런 거죠. 테스트 이거 하는데 어렵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훈련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죠. 안 되는데 어떡하죠? 그 결론은 해야죠, 막 그런 얘기를 계속하죠. 초보 프로그래머에게는 어렵고 초보 개발자에게는 어렵습니다. 근데 해야죠, 막 그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죠. 책 내용은 좀 이렇고요. 코드가 많이 나오고, 그리고 다른 랭귀지에서 고민들이라든가 아니면은 루비 코드 중에 좀 이해 안 되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좀 더 나은 얘기들, 아니면은 이 책에서 좀 안 다루고 있는 게 있는데 중간에 잠깐 얘기되는 게, 그 메시지 체이닝 얘기하면서 약간 그 펑셔널 프로그래밍에서 많이 쓰는 어떤, 예를 들어서 맵을 하고 그 다음에 셀렉트를 하고 막 그런 비슷한 사례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건 전혀 디미터 법칙을 위반한 게 아니다,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도 좋고, 여러 가지 좀 더 얘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이상입니다.